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1년 동안 같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같이 공부할 이동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은 원장님한테 대충 들으셨죠? 네, 시험 과목이 어떤 게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학원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간략하게 개론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네, 우리 1차 과목이죠. 1차 과목이고 우리 1차 시험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 학개론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동산 학개론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학 기초 부분, 네, 기초 부분이 있고요. 총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론. 그리고 강론이 있습니다. 부동산학 강론. 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기초 총론에서 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두세 문제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한 6문제에서 7문제가량 출제가 돼요. 네. 나머지 부분 이제 30문제에서 한 32문제 정도가 이 강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네, 크게 뭐 이렇게 변동이 없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좀 어려웠거든요. 네, 실제 좀 어렵게 나왔고 그동안 지금 시험에 나왔던 추세하고 약간 다르게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셨을 때 처음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 뭐 어렵다, 그죠? 네, 공부해가지고 뭐 합격할 수 있겠나,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늘 강의할 때 1월 달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늘 강의 시작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요,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 60점만 넘기면 합격을 다 해요. 뭐 이렇게 등수를 끊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균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학원을 믿고 꾸준히 다니시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게 틀림없어요. 이거는 뭐 나이 많고 적고 관계없고요, 뭐 학력 고와 관계없습니다. 그냥 학원을 믿고 꾸준히 다니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이왕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시작하셨는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주변에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런 말들을 그냥 아예 길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본인이 공부를 못하니까 부러워서 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옆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도 그런 귀 기울이지 마시고 꾸준히 학원을 열심히 다니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올해 개론 시험이 어렵다 하지만 40문항 중에 실제로 어려운 문항은 5문항이 안 돼요. 5문항이 안 되고, 그럼 35문제 중에서 우리는 24개 정도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시험 치고 나면 그 어려운 문제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쉬웠던 문제들만 맞춰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론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지만 그것도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계산 문제를 못 풀어서 이렇게 뭐 떨어졌다는 경우도 잘 없어요.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계산 문제를 다 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많이 풀어봤자 3문제거든요. 3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도 너무 겁낼 필요 없고, 그리고 중개사 시험에 대한 공포심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원의 1년 동안 운영 과정은, 진행 과정은 대충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가 참 중요하거든요. 1차가 합격돼야만 2차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1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4월까지 또는 한 5월까지는 우리 1차 위주로 공부를 꼭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1차 위주로 민법하고 개론하고는 꾸준히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과목 중에서는 뭐 공법 정도 조금 봐주시고요. 그 외 것들은 수업을 열심히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돼요. 1차 과목은 4월까지 복습을 하세요. 네. 그럼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뭐 하루 4시간씩 5시간씩 이렇게 막 공부해, 그렇게 해서는 견딜 수가 없겠죠. 어떻게 4시간 5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불가능한 계획은 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천할 수 없거든요. 그럼 계획은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양의 반 정도의 계획만 세웁니다. 내가 만약에 하루에 4시간을 공부할 수 있겠다 그러면 계획은 한 2시간만 세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2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실행하지 못할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계획 세우면서도 이거 되겠나 이러면서 세우고 있거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양의 반 정도의 계획만 세우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돼요. 두 번째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하는 게 힘들다. 그럼 1시간만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가 중요한 겁니다. 꾸준히가. 하루 10시간 하고 그 다음 일주일 내내 놀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꾸준히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꾸준히 해가세요. 무슨 과목만? 1차 과목만. 4월까지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중간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그래도 포기 안 합니다. 본인이. 왜? 알아가니까 포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세워가지고 그걸 성취할 때 성취함으로써 만족이 생기거든요. 그럼 1시간을 공부하는 걸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2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3시간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처음부터 높은 산 안 올라가죠. 뒷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레스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에베레스트를 목표로 하면 못 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해나가시면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론은 1년 동안 저를 믿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목표 점수가 늘 70점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70점은 넘기도록 하자. 이게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꾸준히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 70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법으로 원장님 강의를 잘 하시니까 또 민법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학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출발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네, 유턴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화살에서 시위를 떠났습니다. 이제. 근데 그걸 다시 백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가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년 동안 학원을 꾸준히 다닌 분 중에 떨어진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붙어요. 중간에 포기를 하고 늦게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조금 고배를 마시지, 학원 첫 시작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1년 동안 학원을 다닌 분들은 떨어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11월, 12월, 1월, 2월 과정은 칠판에 필기를 하면 필기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필기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그 노트를 가지고 좀 공부를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3월부터는 제가 필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11월 달부터 해서 2월까지는 좀 필기를 하니까 그거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대충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책을 받으셨죠? 입문서인데요. 이 입문서는 말 그대로 뭐 양도 지금 굉장히 책이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저는 11월, 12월은 물론 이 책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이 책에 없는 내용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필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먼저 한 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8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나오는데 부동산의 개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학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이 말이죠. 부동산 학.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부동산 학 개론이잖아요. 개론. 우리가 개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개론, 통론, 총론 이렇게 보통 학문별로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보시면 법학 통론,
뭐 경제학 총론 이런 게 있듯이 개론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개론은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용어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개론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강론이 디테일한 걸 물어보지. 우리 학문 과목 자체가 부동산학 개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론에는 보면 나중에 강론에 들어가시면 기본서 나오면 1월달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지만 그걸 투자론, 금융론, 경제론이라 그래서 그걸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봐요. 그럼 출제위원은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데 공부한 학생들은 깊이 있는 걸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핀트가 안 맞죠? 왜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시험은 그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 개론은 첫째, 용어의 의미를 알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개론은 특히 그렇습니다. 용어의 뜻 아시겠죠? 그 1년 동안 항상 개론은 용어의 의미를 내가 잘 알아야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시기 바라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학이라는 건 뭐냐? 부동산학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겠다, 그죠? 그게 부동산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잖아요. 인간은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인간 부동산 이용하죠. 우리 건물도 부동산이고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토지도 부동산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토지라는 부동산이 있어야만 건물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 부동산에게 부동산을 이용을 하죠.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을 해요. 이런 걸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 매매, 개발, 중개, 감정평가 이런 걸 다 부동산 활동이라 그러거든요. 부동산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할까요? 영향을 미치기도. 예를 들어 볼까요? 토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만들 수 없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투기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걸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법칙들, 그걸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부동산학은 한마디로 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공부한다든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런 부동산의 특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부동산 학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현상보다는 부동산 활동이 좀 더 중요하겠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활동은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원은 무한합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을 잘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공부하는, 그게 부동산 학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법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까? 법적인 걸 고려해야 되겠죠. 만약에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주택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돈도 수익성도 나야 됩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도,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만약에 100층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땅을 지하 10층을 팔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부동산 활동은 법도 공부해야 되고 경제, 경영, 기술, 건축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까?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학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기서 제가 조금 전에 법률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건축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이에요. 종합과학이다.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합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자, 그 다음 우리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학은요, 이 학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학문이라고 그런 뜻이었잖아요. 이런 학문을 우리가 응용학문이라고 그래요. 응용학문. 응용과학이다. 학문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응용과학과 반대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순수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입니까? 순수과학은 아닙니까?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용학문이지 순수학문이 아닙니다. 순수학문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학은 인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인간이 딱 있었잖아. 우리 인간이 빠진 부동산학은 부동산학이 아니에요. 부동산학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인간이 꼭 들어갑니다. 인간과 관계없는 부동산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 있잖아요. 토양, 지질 이런 것들은 인간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안 돼요. 그건 지구과학이야. 지질학이지. 그건 부동산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인간과 접목이 될 때 뭐가 돼버린다? 부동산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관계되는 학문을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사회과학. 그러니까 인간이 빠진 순수한 자연과 관계되는 학문을 자연과학이라고 그럽니다. 사회과학의 반대입니다. 그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자연과학 아니겠죠.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동산학은요, 아주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구체적인 학문. 구체적 학문이다. 자, 우리 개론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구체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잘 나오거든요. 추상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인가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요거는 참고로 들으시면 되고, 아, 부동산학은 그런 거구나. 근데 요거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부동산학은 종합응용 사회과학이고 자연 순수 추상적인 학문은 아니다. 이건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추상적. 구체적의 반대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의 반대가 구체적이겠다, 그죠? 네, 요거 좀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교재는 없지만 요 정도는 하나 필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 이런 뜻이겠죠.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없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을. 효율성과 형평성 아시겠죠? 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기다가 필기를 해볼까요? 이 경제 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주체. 경제 주체라는 거는, 주체라는 거는요,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그 행동을 하는 주인공. 주인공을 주체라 그러고 그 행동을 받는 대상을 객체라 그러거든요. 경제 주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 당사자, 주인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 주체는 크게 공적 주체가 있습니다. 공적 주체는 누굴 것 같아요? 뭐 정부 같은 거 있죠. 정부, 행정부, 행정부, 정부. 또요,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죠. 지자체. 또 각종 공사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각종 공사들. 이 공적 주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공적 주체가 있으면 사적 주체가 있겠죠. 사적 주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인, 기업,
조합. 네, 조합은 사적 주체입니다. 농업협동조합, 뭐 재건축 조합, 이런 조합들 있죠. 사적 주체예요. 이 공적 주체를요, 우리 개론이 조금 뭐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개론은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도 유일하게 이론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법이죠. 민법, 중개법, 공법, 공시법, 세법 전부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론은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다 보니까, 이론이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다 보니까. 법률 용어는 다르게 안 부르거든요. 딱 법에 명시된 대로 부르는데, 개론은 똑같은 용어인데도 다르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대부 비율이라는 말도 쓰고, 저당 비율이라는 말도 쓰고, 융자 비율이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용어를 써요. 그게 좀 우리 개론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 면이에요. 크게 뭐 하다 보면 알게는 되는데요. 그래서 공적 주체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공공.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공공이라고도 불러요. 사적 주체는 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민간. 이 민간은요, 시장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민간 그러면 시장이에요. 민간 그러면 시장. 시장이 제대로 못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 정부와 시장, 이런 관계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민간이 시장이다. 그러니까 민간 원리를 시장 원리라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민간 원리가 시장 원리예요. 그럼 정부는 시장 원리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정부는 시장 원리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공적 주체를 제1섹터라고도 불러요. 섹터는 부문이란 뜻이죠, 영어로. 그러면 사적 주체는 몇 섹터일까요? 뭐 1이니까 그 다음 2겠지 뭐, 그죠? 제2섹터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부와 민간이 같이 뭔가를 할 수도 있나요? 같이 뭐 할 수 있죠. 공동으로 할 수 있겠죠. 그걸 그럼 제 몇 섹터라 그럴까요? 그렇죠. 제 3섹터예요. 외우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제 3섹터는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다? 공공과, 그렇죠.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 3섹터는 공공과 민간을 합친 걸 뭐라 부른다? 제 3섹터. 됐나요? 이게 경제 주체예요. 그럼 나중에 개발론을 공부할 때 개발 주체라는 것도 있겠죠. 그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것도 일종의 경제활동이니까. 이렇게 나눠집니다. 개발 주체도 이렇고, 부동산 활동 주체도 그렇고, 모든 주체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 효율성, 형평성. 그러면 효율성이 뭔지, 항상 제가 용어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효율성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효율성의 의미가. 자, 우리 자원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죠.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이 부동산 자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많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만 집어넣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오는 게 좋죠? 맞아요? 이게 효율성이에요. 자,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는 자원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물을 낼 수도 있고, 자원을 조금만 집어넣었어도 결과물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는 최대한 나오게 하자. 그런 방법을 찾아내자. 이게 효율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쓸 수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어요. 10명밖에. 그러면 이 10명이라는 가용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효율성은 이용과 관계가 있어요. 이용.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게 효율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거든. 최소의 투입으로. 그렇죠.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많이 집어넣어서 많이 나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최소한 넣어가지고 가장 많은 결과를 내도록 하자.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 효율성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중에서 누가 더 중요시 할까요? 네? 그러니까 정부하고 기업 중에서 누가 조금만 집어넣어서 가장 큰 결과를 내는 건 누가 더 중요시 하겠어요? 사적 주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효율성의 의미를 딱 알고 나서 찾을 수 있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일일이 다 외우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효율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굳이 내가 안 외워도 효율성은 기업이 더 중요시 하겠구나. 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채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최대의 결과가 나오면 이익이 많이 남아요, 안 남아요? 많이 남죠. 우리 기업의 가장 목표가 뭐예요?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야. 딴 거 없어. 기업들은 무조건 이윤 추구거든요. 정부는 이윤 추구입니까? 아니에요. 정부는 이윤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효율성은 누가 더 중시한다? 사적 주체, 민간이 더 중시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민간이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고 해도 형평성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효율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시. 효율성 의미 아시겠어요? 네. 오늘 요 정도 아시면 됐더만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시간은 무한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이용할 때는 효율성이란 말을 쓴다. 한정된 자원을 이용할 때 필요한 개념이 뭐다?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시간, 돈, 자원 이런 데 효율적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형평성은 뭐냐? 형평성은 분배와 관계에 있습니다. 뭐와 관계 있다고? 분배. 여기서 분배라는 거는 소유라든지, 그죠? 소유권이라든지 또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골고루 나눠줘라. 이게 형평성이에요.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똑같이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나눠주는 건 어디예요? 그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n분의 1로 나누는 공산주의야. 이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퀄리티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최대한 많이 나눠줘라. 골고루. 그래서 이 형평성은 저소득층을 항상 떠올리면 됩니다.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와 관계가 있어요. 대부분 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라.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식들이 5명이 쫙 누워있어. 집이 가난해. 아버지가 밤에 이제 애들 보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면 뭐 둘째가 제일 똘똘하거든. 둘째가. 그래서 둘째만 대학을 보내고 나머지 애들은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냥 간도.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효율성인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가능한 돈을 가지고 가장 좋은 애를 밀어주는 거죠. 효율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이 다 골고루 다 교육을 다 시키자. 이거는 뭡니까? 형평성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효율성과 형평성은 둘 다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둘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효율성을 중요시하면 형평성이 깨집니다. 형평성을 중요시하면 효율성이 깨집니다. 둘이 부딪힙니까? 둘이 부딪히죠, 그죠? 이런 관계를 상충관계라 그럽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상충이란 뜻은 몰라도 되지만 이 둘은 부딪힌다. 기억하세요? 자, 무슨 말 왜 이걸 기억하라 그러냐면, 자, 우리 나중에 개론을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효율성을 위한 정책이 있고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임대주택 있죠? LH에서 하는 임대주택. 그럼 그 임대주택은 효율성을 위한 것 같아요? 형평성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 이제 저소득층인 걸 알았으니까. 맞아요? 그럼 제가 별다른 말은 안 해도 효율성은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주택 정책은 무엇을 위한 정책이니까?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니까 효율성은 져야 된다. 효율성은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효율성대로 한다 그러면, 자, 우리 임대주택은 일반 시장에 있는 민간 임대주택보다 임대료를 비싸게 받습니까? 싸게 받습니까? 싸게 받죠. 민간 임대료가 50만 원이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한 3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장 원리에 따르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50만 원을 받아야 그게 시장 원리에 맞아. 시장 원리에 맞다고. 그런데 50만 원을 안 받고 30만 원만 받잖아요. 효율성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싸게 받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면 형평성이 깨진다. 형평성을 추구하면 효율성이 깨진다. 둘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도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나오면 그걸 친기업 정부라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를 하는 걸 우리가 분배 중심, 주로 진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보수, 진보. 시장 원리를 중요시하겠다. 보수. 좀 약간 저소득층 분배를 중요시하겠다. 진보. 둘이 같이 존재가 돼야 안 돼. 부딪히죠. 부딪힌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민간이 중시할까요? 공공이 더 중시할까요? 공공이 좀 더 중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이 형평성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효율성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율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요걸 좀 더 신경을 쓴다. 왜냐하면 보세요. 시장에다 맡겨놔. 우리 나중에 이제 정책농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시장이라는 곳은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원 배분을. 그럼 시장이 잘 돌아가. 자본주의가 잘 발달이 됐어. 그럼 거지 없나요? 거지 있어요. 자, 거지라든지 저소득층은 시장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시장은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빈부차가 더 심해져 버립니다. 효율성 원리가 뭐냐면 능력 있는 놈한테 밀어주자는 거거든. 맞아요? 그럼 능력 없는 애들은요? 죽는 거야. 그게 시장 원리야. 경쟁. 시장 원리가 경쟁 원리거든. 그럼 경쟁이 뒤처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걔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 돌봐줘야 돼? 정부가 그 사람들을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걸 더 중요시 한다는 거야. 왜? 국가니까. 됐나요?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잡아둬야 된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최소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해라. 형평성은 분배와 관계되고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를 고려하는 거다. 됐나요? 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게 지도 이념하고 경제 주체까지 봤어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 이제 8페이지에 보면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죠.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부동산의 개념을 하기 전에 부동산의 3대 측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3대 측면. 다음 주부터 노트 하나 만드세요. 노트는 있어야 되는데 책에 적으면 노트에 꼭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앞에 앉는 게 좋아요. 다음부터 오시면 일찍 다 앞에 다 앉으세요. 맨 앞에. 네. 자,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뭐냐면, 자, 우리 사람을 볼 때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의 첫 번째 보이는 게 외형이 보이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살이 쪘다, 뭐 안경을 꼈다, 외형이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저 사람 1년에 얼마 버는지 경제적인 측면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법적인 것도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지금 국적이 어디냐, 뭐 정가가 몇 범이냐, 법적인 측면도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도 볼 수 있지만, 자, 부동산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산에 3명의 교수가 올라간 거예요. 대학 교수가, 법학과 교수, 경제학과 교수, 건축공학과 교수, 이 교수 3명이 올라갔어요. 법학과 교수가 올라가 가지고는 그 산을 볼 때, 야,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만 아니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개발 제한 구역이구나.
법적인 관점에서 물건 사물을 보겠죠. 하지만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가면 야 여기를 개발하면 참 돈이 될 것 같은데 돈적인 관점에서 금전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건축학과 교수는 야 그런 걸 만들려면 여기는 기술적으로 안 돼. 그런 거 만들 수가 없어. 이런 면에서 볼 수도 있겠죠. 자 길을 가다 건물을 봤습니다. 건물 보다 야 이 건물은 10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구나. 지하 3층짜리 건물이네. 형태를 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야 이 건물 한 100억 하겠는데 돈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는 상업지역이라서 용적률이 건축법상 용적률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 뭐 이 정도 나왔어. 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자, 우리 어떤 사물을 볼 때 한 가지 관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10가지도 될 수 있고 2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3가지 측면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3가지 측면. 그래서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 3가지를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아까 건물을 봤을 때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 10층짜리 건물이다. 지하 3층이네.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기술적 측면이라 그래요. 그럼 기술적 측면은 형태를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유형의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형. 기술적 측면은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 그러면 이 2개는요. 형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무형이다. 무형. 무형. 그러면 부동산을 3대 측면으로 나누면 법, 경, 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2대 측면으로 나누면 유형과 무형으로 나눌 수 있겠죠. 유형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기술적 측면. 우리 시험 어렵다 쉽다? 쉽다. 쉽게 물어봅니다. 어려운 거 안 물어봐. 어려운 거 물어보면 틀리면 돼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는 틀리면 돼. 어려운 거 많이 안 나와. 기본적인 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3대 측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할 건데 자,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한 가지 관점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됩니까? 경제적인 관점만 보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형태만 보고 외형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부동산도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 법률적인 관점만 보고 이런 부동산이야. 경제적인 관점만 보고 정의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저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가지고 부동산을 정의할 필요가 있나요? 맞아요.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정의한다.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한다. 3가지 개념을 모두 고려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해라. 모두 고려해라. 3가지 개념을, 3가지 측면을.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 그럽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이 뭐라고요? 뜻이 뭘까? 그렇지. 그냥 모두 고려. 아시겠어요? 이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라.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모두 고려해라. 이걸 뭐라 부른다?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럽니다. 잘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만약에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정의하면 그걸 법률적 개념이라 그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정의를 내리면 그걸 경제적 개념이라 그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정의를 내리면 그걸 기술적 개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은요.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을 모두 고려한 게 무슨 개념이다? 복합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8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념 밑에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돼 있죠? 맞아요? 거기 보니까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1, 2, 3번 돼 있습니까? 이 세 개를 딱 묶어. 이렇게 딱 묶어 봐봐. 묶어 가지고 모두 고려. 모두 고려. 이 모두 고려한 걸 무슨 개념이라 그런다고요? 제가 계속 얘기한 걸 왜 계속 얘기할까요? 중요하니까. 네, 오케이. 복합 개념 부동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거기 법률적 개념에는 뭐가 있고 경제적 개념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쭉 있죠. 이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사실 이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 외우는 건 나중에 문제고 복합 개념이 뭔지를 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그 보면 법률적 개념이라는 게 하나 있죠. 네,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뭡니까? 민법이죠. 민법은 모든 법이 기본이에요. 민법.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거를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럽니다. 협의라는 거는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입니까? 좁은 의미죠. 네.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유치한 질문을 하냐면 시험에서 좁다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그럼 우리 민법 99조 1항에 보면 부동산이 뭔지를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민법에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부동산과 동산이에요. 그럼 우리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동산이라는 뜻이죠.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면 뭐가 돼버린다? 민법상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상. 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다? 토지와 정착물. 그러면 토지와 정착물이 아니면 민법적으로는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동산이 돼버리죠. 그럼 맞아요? 자,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에요. 그럼 토지와 정착물이 아니면 민법적으로는 뭐가 돼버린다? 동산이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면 뭐라는 뜻이에요? 동산이에요.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입니다.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인 건 다 알아, 여러분들이. 맞아요?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에요. 민법적으로.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광의의 부동산이 있죠.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겠다, 그죠? 그럼 이 광의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은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당연히 들어가지. 포함이 되지. 협의는 당연히 들어가고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러니까 광의겠죠. 여기 준부동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럼 이제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요. 정착물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 준부동산이라는 게 나왔어요. 정착물과 준부동산.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깊이 있게 알아야 돼. 뜻을,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뜻을 알면 돼요. 자, 요거는 좀 시간이 중간에 끊기가 애매하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지우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지울게요.